20세기를 대표하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 또 뭐 세계 철학도 마찬가지겠는데요. 둘을 들으려면 되게 이제 들레즈와 푸코를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크고 그 철학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또 둘이 친해가지고 서로 숙여주고 뭐 이제 나중에는 뭐 좀 사이가 안 좋았다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서로를 뭐 격려하고 뭐 추천서도 써주고 뭐 이렇게 서로 하면서 이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프레드릭 그로라고 하는 사람이 미셸 푸코의 이제 전반적인 철학을 잘 요약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푸코의 책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이 책이 가장 잘 요약이 됐다고 해서 이제 선택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 담론의 질서라는 책이 이제 푸코께 있는데, 그걸 이제 번역을 이정우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정우 가끔 제가 소개해드렸죠. 세계철학사 쓰고 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서울대학에서, 석사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갖고 했고, 네, 박사를 이제 미셸 푸코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셸 푸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담론의 질서라는 책을 번역했는데, 요건 이제 내용이 담론의 질서라는 건 정작 얼마 안 돼요, 본문이.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한 뭐 세 배 정도 이렇게 보면 담론의 질서는 이제 앞에 요 부분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푸코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걸 쭉 써놨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요게 이제 쉽게 그냥 아,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푸코가 하려고 했구나 하면서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더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담론의 실서 이정우라는 사람 책을 그 부록 부분을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들레주가 쓴 이제 그 푸코라는 책도 있는데 그 푸코를 지난번에 그 철학사에서 이제 이만큼 다뤘기 때문에 이거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푸코가 이제 앞에 부분, 오늘 이제 하는 부분은 뭐, 푸코의 이제 인생에 관한 쭉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 그냥 읽어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뭐, 그걸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디 학교를 다녔고, 뭐, 무슨 운동을 했고,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오늘은 서론적으로 왜 우리가 미셀 푸코를 꼭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이제, 그 다음 과목, 그 장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미셀 푸코를 이제 뭐 어떤 철학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볼 건가? 그래서 이제 그게 모호하긴 해요. 근데 지난번에 공부한 유럽 철학의 흐름이라는 책을 보면 그 유럽 철학을 이제 현대 철학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현상학,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판 철학, 그다음에 구조주의인데 이제 현대 철학이라고 할 만한 그런 서양 철학, 그 특히 유럽 철학은 그런 세 개의 카테고리를 묶을 수가 있죠. 당사자는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렇게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푸코가 이제 구조주의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전체를 보면 이제 구조주의적인 성향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구조주의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구조주의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구조주의라는 책을 이렇게 딱 사서 보면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복잡해요. 뭐 구조주의 성향을 띈 사람, 철학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쭉 하다 보면 막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어, 짧지만 예, 유럽 철학의 흐름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 이렇게 요약해서 담아놓은 것 같아서 이제 뭐 상당히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론서가 가진 장점이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구조주의가 어떻게 생성이 됐냐는 이제 그전에 우리 공부했지만 소시르라고 하는 사람의 또 시작이 된 거죠. 언어학에서.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걸 이제 그렇게 보니까 누가 특별히 뭐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언어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종대왕이 뭐 한글을 만들었지만 언어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언어라는 거. 그런데 모든 민족마다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가 있고 이제 랑구라고 하고 이제 그 언어 속에 있는 문법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걸 이제 빠룰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민족마다 언어라는 게 있고 민족 안에서도 다양한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렇다고 이제 뭐 중세의 기독교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하나님이 대입해서 뭐 언어를 뭐 각 민족마다 하나씩 준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언어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일본에 일본 언어가 있고 한국은 한국 언어 말이 있고 다 틀려. 중국은 중국 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언어가 생겼다. 그리고 그 언어는 나름대로 또 문법이나 단어 같은 것들이, 어법들이 거기서 또 이제 내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전체 말, 언어 안에 있는 문법과 단어들을 익히면서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걸 익히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언어라는 구조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낳은 사람을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그 아빠, 엄마의 아버지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이런 식으로 그 언어 구조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난 바꾸고 싶어. 오늘부터 아버지, 엄마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고 고모부를 이제 이모부로 부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형성된 구조 안에 딱 갇혀서 그냥 거기에 수능해서 빨리 익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그냥 정상적인 삶이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비정상적이고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버지 보고 막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게 가정에뿐 아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뭐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다 있. 목사님 보고 장로님, 장로님 하면 큰일 나죠. 미친 거 아니야? 목사님의 이 사람을 왜 장로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려면 우선 그 언어에 익숙해져서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교인이 되는 겁니다. 직장 가면 또 직장이 있어요. 직장에 사장님도 있고, 전무님도 있고, 뭐,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사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언제 만들었냐? 모르죠. 그런 구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구조 안에 태어나서 그런 언어 구조 안에서 살다가 그 언어 구조 안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원래 뭐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이렇게 했다고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본래 헬라어에서는 사람은 언어를 쓰는 동물이다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요한복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이고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도 언어니까요. 언어가 하나님이라 할 만큼 존재와 언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게 존재는 언어 속에 담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실과 이 언어에 관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서 이제 여기 다양한 그런 이제 영역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면서 그런 이제 뭐 문화에 적용되면 뭐 또 무슨 정치, 경제 적용되냐 이런 게 다 달라서 영역에 그런 사람들 구조지가 다 되는 거죠. 알투세이 같은 사람은 이제 정치, 경제에 이제 이걸 어, 이제 적용해서 그걸 분석해낸 거고 롤랑 바르트 같은 뭐 신화라든지 문학에 적용해서 낸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푸코는 뭘 한 거냐? 이걸 이제 뭐 레브스트로 같은 경우는 인류학이라고 하는 인류 전체에 적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사람 개인 인간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인간에다가. 그래서 인간이 본격적으로 그 철학이나 역사 속에 잘 다뤄진 일이 없어요. 인류 전체니 뭐
인간의 언어니, 뭐 인간의 이성이니, 인간의 뭐 몸이니, 인간의 의지 이렇게는 다뤄졌지만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서 인간을 본격적으로 다룬 게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흐려진 부분이죠. 응달의 부분인 거예요. 철학에서. 소위 말해 주체, 인간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다룬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인간에 대한 얘기들은 있는데 이제 현대 인간 중에 뭐 정상, 비정상 이렇게 인간이 취급돼서 뭐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뭐 흔히 말해. 쟤는 비정상이야. 저게 정상이야? 이렇게 나왔다. 저런 녀석은 정신병에 집어넣어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도 하고 이제 흔히들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러한 규정,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나? 그걸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계보학이라고 해요, 계보학. 계보학이라는 게 유명해진 것은 그 니체가 도덕적 계보학, 도덕 계보학을 이제 책으로 쓰면서 이렇게 됐는데 도덕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겠나?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또는 뭐 이웃에 살인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인류 사회 속에서 회자되고 그것이 인류의 삶을 뭔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데 쓰여진다는 거 거꾸로 추적이 올라가는 거죠. 계보를 쭉 하고 올라가 보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어느 시대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계속 시대를 가면서 변천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방법들이 계속 쓰여졌죠. 계보학적인 건 이제 뭐 하이데크 같은 경우들 공부할 때 보면 아니 존재 망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래서 문제점을 갖고 이제 신학을 해보니까 신학교에 연구를 해봐도 이제 존재 망각의 근거가 없는 거죠. 거꾸로 추적해 봐도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철학을 거꾸로 계보를 추적해 올라가 보니까 플라톤이 그 이전에 고대 시대에 뭐 올림푸스 신이라든지 데몬 신이 그렇게 실제 살아있는 신들과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교류하고 뭐 혼나기도 하고 축복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철학적으로 만들어서 그 신을 이데아로 하면서 이데아가 뭐야? 철학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무신론이 시작됐다. 그걸 추적해서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계보학이 이제 그 들레즈도 똑같이 활용했죠. 뭐냐면 이원론이랑 이론론적인 이원론이 끝났으니까 이론론의 계보를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 보니까 에피쿠루스가 이론론 했다는 거죠. 그걸 꼭 이제 그 거기를 기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계보를 추적해서 쭉 내려온 거죠.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보면은 뭐 스피노자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보를 정리한 것이 이제 들레즈의 철학이죠. 이 계보학이라는 말이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이제 활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보학보다 이제 이 미셸 푸코가 사용한 용어 새롭게 이제 유명하게 만든 게 이제 고고학입니다. 지식 고고학. 이 고고학이란 뭐냐면 이제 유물 고고학은 땅속에 이제 파묻어놓은 오래된 어떤 유물들 좀 무덤 같은 데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캐내서 밝히는 거죠. 이게 어느 시대에 뭐 어떤 용도로 쓰였다. 그런 것이 고고학인데 유물 고고학이 아니라 고고학 하면 유물 고고학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식 고고학이라고 지식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보학과 다른 게 뭐냐면 계보학은 과거에 뭐 도덕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이런 식으로 쓰이고 이런 식으로 쓰이고 지금은 이렇게 됐다. 그 변천사를 쭉 정리한 게 계보라고 그러면 이제 고고학은 좀 달라요. 어느 시대에 왜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위기에서 이런 식의 그 계보가 생기게 됐나. 이제 이걸 추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러지를 공부할 때도 봤습니다만은 기록된 역사는 이제 그 시대에 그 주류들이 기록을 한 거고 선택과 배제라고 그러죠. 여러 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선택해서 쓰고 취사 선택이죠. 나머지는 배제를 해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로 돌아가서
계보를 추적해 보려면 배제된 부분까지도 되살려서 자료를 보면서 어떠한 분위기에서 배제가 됐고 이것은 선택이 됐는지 그걸 찾아와서 복원해 봐야만 그 시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배후, 이제 그런 걸 찾아내서 그걸 이제 그려내 보여주는 건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계보학이 있으면 그 바탕이 되는 그 계보를 형성하게 되는 그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철학적인 분위기 같은 걸 이제 찾아서 발굴해내는 작업을 이제 고고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그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라고 할지, 인간에 대한 계보,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한 개체로서 또는 뭐 주체로서 이렇게 논의가 된 게 이제 중세 이전에 이제 뭐 하나님이 신이 개입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신을 이제 배제시키고 이제 구조주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구조라는 것이 신의 개입 없이 인간이 살아오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을 배제하는 현대 철학에서 보면 신은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신을 죽이고 나니까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신이 없이 인간도 없다. 인간도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그런 이제 뭐 자연적인 인간, 자연적인 그런 이제 물체들, 생물들하고 비슷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신을 배제시키고 신을 죽이니까 그런 말이 이제 뭐 철학적인 얘기가 말 신을 죽일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인간도 독특한 거, 인간이 다른 것과 뭐 다른 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도 죽은 거고 구조에 매여서 사는 어, 그래서 뭐 호리병에 갇힌 파리 같은 신세?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이제 이렇게, 어, 인간이 뭐냐, 이런 걸 구분하는 계보를 추적해 올라가 보니까 그래도 얘기가 될 만한 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중세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중세. 그 이전에는 이제 계보를 추적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찾아보면 푸코가 볼 때는 중세를 이제 그 계보의 시작으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람을 이제 두 종류로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인, 하나는 불신앙인데, 불신자인데, 신앙인은 이제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고, 이제 그 불신자를 대표적으로 하는 게 광인, 미친 광인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발전시켜 얘기하면 이제 신앙인은 성령이 들어있는 자고 불신자는 악령이 들은 자. 그중에서 이제 과하게 들은 자는 이제 광인, 미친 자 취급을 받았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광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흔히 동네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 한두 명씩은 뭐 애들도 많이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덜 떨어지고 좀 약간 미친 것 같은 애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그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이게 천재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신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헛소리도 하지만 이게 예언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뭐 못 먹어서 그래. 그러면서 집안에서 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큰 흉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정상인과 아무런 뭐 구별이 없었다고. 약간 좀 다를 뿐이지. 그렇게 섞여 살았는데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돼서 이제 정상적인 신앙인, 성령이 들은 자와 악령이 들은 이제 그런 광인, 미친 자 이렇게 구별이 되면서 이걸 누가 구별하냐면 이제 교회의 사자들이 구별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그 담당해가지고 이제
판별하는 게 이제 교회고 그것이 이제 사제들이 그 임무를 띠고 권리를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가 미쳤다, 얘 광인이다 그러면 그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녀라, 마녀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 속에 있는 귀신, 악령을 태우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여튼 또 이 광인을 취급당하면 이제 악신이 들었다 이러면서 성도들에도 불신 저기 이제 어떤 교단에 반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불로 태우기도 하고 뭐 단두대에 목을 잘라주기도 하고. 저는 죄의식 없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들을 격리하는데 그 바보 배라고 해서 요즘 말하면 이제 그냥 우리 멍텅구리 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 동력이 없어갖고 저 바다에다 띄워놓으면, 옛날에는 뭐 지금 이 발동기 같은 게 없었겠죠. 그러면 이제 노를 져야 되는데 노나 이 돛대 같은 걸 다 걷어버리고 그냥 바다에 닷을 던지고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먹을 거 주고 물 주고. 거기서 격리에 수용되는 거죠. 그냥 거기 격리돼 있는 거죠. 바다의 한가운데 떠서. 자기들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헤엄쳐서 오기엔 너무 멀고.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 이제 뭐 죽이지, 잘못 완전히 너무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광인들을 바보배를 만들어서 격리를 했다. 그 전에는 섞여 살았는데 뭐 정상인 비정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푸코가 추적을 해서 보니까 그런 구조가 누가 일부러 만들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천주교 시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생겼단 말이에요. 누가 만나서 우리 이제 인간을 이렇게 둘로 나누자. 그렇게 결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간이라는 게 천주교라고 하는 그런 예, 분위기, 고각적인 발굴을 통해서 보면 그런 분위기가 인간을 이제 두 종류로 나눠서 다루는 그런 형식을 띠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낙인이 찍히면은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멍텅구리 배, 바보배 타서 거기서 문둥병자처럼 그냥 격리돼갖고 갖다 주는 옷 입고 물 먹고 뭐 음식 먹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로 바뀌어요. 근데 시대가 르네상스 바뀌는 것도 뭐 사람들이 모여서 시대를 바꾸자 그래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다 구조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뭐, 야, 이제는, 뭐 고전 시대 다 끝내고 르네상스로 가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근데 도대체 자연스럽다는 게 뭐냐. 이 신을 배자고 보면 굉장히 모호한 건데 변하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사람을 어떻게 또 구별하냐면 그것도 이제 누가 일부러 만든 건 아닌데 준법자고 범법자가 생기는 거예요. 준법자, 범법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정상인이고 법을 안 지키는 범법자는 이제 비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누가 담당을 하냐면 이제 법정에서 담당합니다. 판사, 검사, 경찰 이런 사람. 그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이제 그러니까 광인 취급 당하는 범법자는 이제 감옥을 만들죠. 그래서 과거에 멍텅구리 배가 이제 감옥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가두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 이 신부들도 그렇고, 이 사제들 그렇고, 이제 법적인 관리자들도 그렇고,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제 사물로 치고 다 조사를 하죠. 특히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남녀의 그 성적인 것까지 다, 왜 고해성수를 그것까지 하게 했는지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성의 역사를 쓰게 되는데, 그게 가장 내밀하고 비밀한 건데, 그걸 다 물어보고 안 하면 이제 범죄자 취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법정의 시대가 되니까 법정에서도 또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다니는 앞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뭐가 있었는지 하면서 이제 소위 남녀의 사랑까지도 법이 관여를 하는 거죠. 간통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연애해라. 그 넘어가면 죄다. 이러면서
완전 범죄자 취급해서 하면서도 그중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자로 취급을 하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범죄자가 이제 여러 영역에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들을 감옥에다 격리 수용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 범법자, 준법자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법률이 국가에 제정되면서 그 선포되면서 그런 배경, 고고학적인 배경에서 이제 배제되는 자는 범법자고 거기서 이제 선택되는 자는 준법자가 되는 형태로 게임에서 인간이 그렇게 규정을 됐다는 거죠.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계보가 이제 그렇게 내려오죠. 이제 중세 기독교 시대 이전에는 광인이 그냥 섞여 살았는데 그때부터 광인 또 정상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범법자 준법자가 나오면서 이제 또 그렇게 구별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성 중심의 시대가 된대 대학 중심의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적인 사람은 정상이고 비성적인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심판하는 것은 이제 대학 이제 정신과 교수나 에, 또 정신병 의사들이 이제 이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들이 어떤 기법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렇게 심판하는 거죠. 사제가 하던 일을 계보를 따져보면 그 다음에 이제 법률가들이 하다가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과학적인 증거를 갖고 이제 그것을 대신하게 되면서 계보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이제 보니까 이성 중심의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과 배제가 그렇게 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정신과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말로도 이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주로 이제 성적인 문제 뭐 옛날에 아빠 엄마부터 시작해갖고 무의식을 분석한다면서 그걸 다 물어보고 다 자기 입술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 이제 좀 추하게 생각하고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걸 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또 여성들 이제 과학 시대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고 비뇨기과든지 뭐 산부인과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여성의 내밀한 부분까지 다 이제 들춰보고 수술하고 또 남자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로도 다 고백하게 만들고 실제도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구조에 갇혔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남자한테 자기 몸을 보이겠어요. 조선시대 같으면 옷깃만 써도 결혼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시대였는데 이런 구조에 갇히다 보니까 여자들도 자기가 병원을 찾아갖고 자기 몸을 다 벗어 보여준단 말이야. 이게 구조에 갇히다 보면 이런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훈련이 돼가지고. 응? 그리고 진짜 그런 어떤 자기 개인적인 부부관계 이런 것을 어디 가서 얘기하기 부끄러운 건데 그걸 뭐 정신과 의사니 하는 사람 앞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그걸 얘기를 하는 부끄럽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구조에 딱 갇히게 되면 인간이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정상인 또 비정상인 그렇게 인간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구조에 의해서 그게 구분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신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계보를 따져보면은 그 중세의 그 광인, 악령이 드는 광인과 성령이 들린 이제 교인 간의 구별부터 정상, 비정상인 이렇게 그런 것이 구별이 되면서 그런 고고학적인 배우를 보면 이제 그것이 천주교에서부터 그런 것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누가 맺는 건 아닌데 그럼 누가 이걸 심판할 건가? 사제가 한다. 이건 누가 담당하지? 교회가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이 형성이 돼서 그 다음 시대가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그걸 인수받아가지고 그 다음 시대에서 이제 법률가들이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하고 정신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계보가 이어져 내려와서 정상과 비정상인이 갈라지게 됐다. 비정상인을 통틀어 광인이라고 치면은
지금도 이제 정신병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을 가서 감정을 받고, 또 이제 요즘에 또 광인이라고, 미칠 광자인 거죠. 미친놈, 미친놈이다. 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도 갇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 규정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있는 게 겨우 정상인, 비정상인이라는 거, 규정밖에 없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규정을 할 수가 없고 만들어진 구조에서 그렇게 평가받고 살게 되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주체는 죽은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할 수도 없거니와 이런 구조 속에서 이탈되어 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이제 니체가 초인이 돼야 된다. 이걸 벗어나는데. 근데 이 구조를 벗어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인간에 대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영혼을 어떻게 압니까? 뭐 정신을 압니까? 뭐 육체를 알아요. 모르지.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쟤는 정상이야, 저 사람 비정상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용어를 쓰고 그렇게 사람을 보느냐? 이런 구조 속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나는 주체라는 게 도대체 인간이라는 주체라는 게 과연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삼아서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옥 같은데, 뭐 감옥도 이제 계보를 따져가 올라가 보면 계보란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는 그 벙어리, 멍텅구리 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무슨 감옥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병원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옷만 바꿔 있고 시대에 따라서 계속 되고 있다. 그걸 심판하는 법정도 이제 계보를 따져보면 천주교 사제들 또 법정의 판사들이나 검사, 지금은 이제 대학 정신과 교수나 정신병원 의사,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멍텅구리 배는 감옥에서 그 다음에 정신병원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평가, 규정 외에 과연 있냐 이거죠. 있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답답한 거예요. 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뭐 철학을 발전시키고 하는데 도대체 인간이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건 없는 거죠. 뭐 고대를 얘기했지만 뭐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또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것 가지고 인간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전부를 본다면 너무 한심한 거죠. 우리가 뭐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푸코가 본격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역에 대해서 구조주의적으로 갖다 들이대면서 예, 계보를 찾고 그렇게 된 그 고고학적인 배후를 찾아서 드러내 보여줬다는 점에서 철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들려주는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를 이론론적인 세계로 봤다는 것, 그걸 정리한다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가져줬다고 그러면 정작 철학을 하든 뭐 신학을 하든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인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하이데거도 인간에 대해 얘기했지만 굉장히 철학적이죠. 존재가 있고 뭐 이건 짜인이 있고 다자인이 있다. 이제 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이제 철학적이고 이론적이잖아요. 근데 실제 생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인간의 삶을 인간이 어떻게 보고 내려왔는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이제 푸코가 처음이라고 보면 되고 그 이상으로 어떻게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코를 다시 제가 읽으면서 참 답답하더라고. 겨우 인간에 대한 인간의 그 규정이라고 할까 이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지금도 그 인간에 대해서 보는 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사람으로 안 보는 거지. 거의 미친 광인으로 보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인간은 그에게 무슨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든지. 왜냐하면 미친놈인데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뭐 스스로 이제 인간에 대한 주체 의식이 자체가 없어서 이제 푸코의 철학에 의하면 신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 주체도 죽었다. 주체는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광인과 정상인, 정상인과 비정상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만 있고 그 중에 나는 정상에 속했다고 이제 자위하며 사는 것뿐이지 그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만들어진 하나도 고칠 수 없는 신의 개입 없이 만들어진 구조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산다. 우리도 보면 이제 구조적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자체가 뭐 스스로 대단하다고 뭐 옷도 이쁘게 입고 다니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목사니까 교회와 가정 또 뭐 지방 뭐 이런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한다 하면 아니면 뭐 테니스를 친다 그러면 테니스장 다니고 근데 그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의 영역이 크게 몇 가지로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치러 가면 테니스장이 이미 구조화가 돼 있어요. 신발은 워커 신고 할 수는 없거든. 테니스화를 신어야 돼요. 가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테니스 채를 써야 된다고. 배드민턴 채로 안 돼요. 코치가 있고 뭐 룰이 다 있단 말이에요. 뭐 이제 다른 거하고 다르게 뭐 0, 15, 30, 뭐 40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도 매기는데 그게 뭐야 도대체? 근데 가갖고 나는 1, 2, 3 이렇게 매기면 안 돼, 점수를. 뭐 15 love 뭐 30 love, 40 love 하면서 이제 게임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데 가서 나는 짜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코트도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리 배드민턴 코트 같이 만들어자. 그건 안 돼. 너 혼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조 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켓을 갖고 하는 건데 나는 손으로 하겠다.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아유 그만하고 이제 난 농구를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농구장에 가면 코트도 그렇고 누가 만들었지 몰라 처음부터 농구 골대도 그렇고 그 농구 그때 높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모든 무슨 뭐 용어도 드리블 있고 슛도 있고 뭐 삼점슛도 이런 것들이 이미 구조화 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체가 없는 거지. 그냥 거기 들어가서 짜맞춰 들어가는 하나의 부속품처럼 가는 것 뿐이거든. 나는 농구를 발로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쫓겨나는 거지. 그럼 아닌데 그만하고 이제 조기 축구 나가지. 거기 가면 또 다른 구조화된 것인데 누가 도대체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 구조에 내가 짜맞춰 들어가서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 정해진 대로. 집에 오면 이제 아내가 있고 뭐 자식 있고 남자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자기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불러야지. 아가씨 이렇게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인이 당신 미쳤어? 당신 어디 술집 다니나 봐? 어디에다가 아가씨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단어 하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도 똑같아요. 엄마 보고 엄마라고 그러고 아빠 보고 아빠라고 해야지 엄마 보고 할머니라고 한다든지 이모라고 부르면 너 미쳤냐? 너 왜 이래? 뭐 먹었어? 약 먹었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체로서의 주체는 죽고 그냥 이미 만들어진 구조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나름대로 뭐 자존심을 갖고 뭐 자부심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크게 철학적인 틀에서 보면 구조에 갇혀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그런 인간이고 그런 주체가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무엇이 없는 정체성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삶이 이런 걸 이제 뭐 철학적으로 인식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인식을 하든지 허무한 거예요. 내 삶이 뭐지?
뭐 요즘에 뭐 가수들도 보면은 뭐 인기를 끌어가지고 뭐 이명웅이라는 사람들은 뭐 어디 가면 예, 한번 초청하면 1억 조도 안 간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우 좋겠다. 돈도 많이 벌고. 이 구조화된 거죠. 인기인의 구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삶이 없죠. 그냥 기획사에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돈 버는 기계죠.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나이 뭐지?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그런 인기인의 구조 속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의 부속품처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고 노래 부르면 노래 돈 주면 돈 받고 계산하고 이런 정도의 그래서 뭐 건물 사고 그 구조화된 속에서 대체로서의 주체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얻어지는 것은 나는 뭔가 하는 속이 텅 빈 인간. 그런 인간이 이제 현재의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이 가진 공허함이 이제 거기에 또 있지 않나. 우리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존재 망각에서부터 존재 사유로 나가서 이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존재와의 그 체험의 문제로 가야 된다. 뭐, 우리 개강 세미나도 얘기를 하고, 출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그 존재와 관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인간은 뭐냐?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 자신이, 예, 어떤 이론적인 체계와 함께, 그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죠. 존재가 살아야 존재자도, 현 존재인 우리도 살게 되는 거죠. 존재가 죽으면, 그러니까 그 인간도 죽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러면 우선 존재를 살려야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인류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존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론적인 차원에서 뭐 존재, 뭐 현존재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존재를 사유화하는 걸 넘어서 존재와 직접적 체험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아니, 있다고 그냥 막 강제로 어거지로 믿는 건가?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이제 계보를 따지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때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건데 그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왜 그런 배경에서 이런 일이 나왔냐고 되는데 그것이 지금으로 와서 보면 나 자신이나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확신하는가 하는 고고학적인 그런 연구나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지만 이제 기도하고 바라보라, 순종하고 바라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그런 거 안 그런 거 체험을 해보고 체험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라는 것이 정상, 비정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 안에서 갇혀 있는 것 이상으로 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죽은 상태에서 신이 죽었다는 상태에서는 인간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살려낼 필요가 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푸코를 공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푸코를 이제 이번에 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어떻게 신의 개입 없이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 전에 공부한 거 있죠? 뭐 실제계와 또 상상계와 상징계로 이제 그게 그 나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구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과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만 봤는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구조가 그 프로세스를 보니까 실제계가 상상계가 되고 상상계가 상징계가 돼서 그것이 거꾸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관계에 있던 굉장히 놀라운 연구를 우리가 지난번에
그 들레즈 철학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들레즈가 그 철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도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이 고고학적인 지식, 어떤 고고학적인 그 지식,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기독교도 재해석해내서 사람들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가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렇게 계부학적으로 아니면 지식고고학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조화된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왔단 말이죠. 그 책들도 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고. 그런 세계 속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밀하게 말해서 뭔지는 잘 뭐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들이 나에게 딱 맞는 옷처럼 와서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알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허탈한 인간들, 그 신이 죽으면서 인간이 죽은 사회를 살고 있는 공허한 사람들, 자기 나는 뭐지?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생이 뭐냐? 인간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이 없는 상태, 신이 죽은 상태에서는 기껏 해봐야 정상인과 비정상인과 나는 사이에서 나는 정상인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위로, 그거밖에 없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가 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없잖아요. 뭐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사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봤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인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죽는 것까지만 알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엄청난 불안을 우리에게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모르겠고 나의 규정도 없고 겨우 이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정상인이다. 그거 한 가지고 그래서 정상인이 되려고 애를 많이 쓰죠. 비정상인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요즘에 대학은 나와야지 대학 안 나오면 비정상인 같은 거 길을 쓰고 하여튼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학은 나오고 가야 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비정상적인 교인이 안 되기 위해서 주일은 지켜야지. 그 주일 안 지키고 11조 안 하고 뭐 그 기도도 안 하는. 비정상이 아니야? 그 교인이라고 하면서 저 날라리 아니야? 저 껍데기만 있는 무늬만 교인 아니야? 비정상이잖아, 저거. 장로가 돼갖고 말이야.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 가치가 있는지 모르면서 한테 주일은 길을 쓰고 지켜야 돼. 11조는 뭐 욕 안 먹으려면 길을 쓰고 해야 돼. 이런 식의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것이. 하긴 하는데. 왜? 하는 이유가 후쿠시로 하면 비정상인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길을 쓰고.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직장을 다녀야 돼. 집에서 빈둥거리면 쟤 비정상 아니야? 대학까지 나온 놈이 왜 저러고 있지? 비정상이라고 하면 이제 미친 놈이란 뜻이에요. 광인. 그런 것들은 저 태평양 바다 다 갖다 버려야 돼. 저 공부시켜 놓으니까 뭐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허한 인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답을 제시할 건가? 이게 싸움이죠.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대세니까 그러면서 이제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아유 뭐 인생 별거 있나? 이렇게 살아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용없는데 아까 뭐 아브라함처럼 이런 인생은 아니지 않냐. 이거 말고 뭐가 있지 않아? 이런 갈망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니고 신이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말하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인간에 대한 성경이 얘기하는 이해 같은 것들이 딱 와서 살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간 이해를
하나님 살아있다는 전제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 믿음의 조상처럼 또 어떤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해서 많은 영역에서 이제 어떤 그 하늘의 별 같은 사람들, 후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의사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선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선생 하나가 어느 학교에 교사가 되어 들어가면 학교 전체를 변화시킬수록 그 얘기를 들은 학생들이 또 나가서 이렇게 그렇게 살게 되면 기업 흡수로 또 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딘가는 반드시 이런 인간,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로 딱 카테고리 나눠진 구조 속에서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구조를 같이 사는 인생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거 인생은 전부는 아니잖아. 내가 이거 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이런 직장 다에서 뭐 동급 올라가는 거에서 목숨을 메고 뭐 모여갖고 매일 노동운동에 나도 잡혀가고 이거 하려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나? 그런 허무함 같은 걸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어떤 이해, 어떤 메시지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신도 살고 인간도 사는 그러한 어떤 성경에서 그 새로운 어떤 메시지 같은 것이 이 시대에 전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철학, 푸코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뭐 앞으로 좀 봐 나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풀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뭐 이 책을 위한 철학을 위한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철학에서 내놓은 논의하는 이제 문제점에 그것이 하나의 복음을 위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복음적인 어떤 답변을 이제 우리가 신앙에서 찾아보자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 푸코의 철학을 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왜 중요한가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챕터는 그냥 집에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구나. 이게 동성애자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남자하고 이제 뭐 남색 하다가 막 에이즈에 걸려서 죽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것은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하고 이 사람이 중요한 건 그 사람 삶보다는 네가 하고 싶은 철학의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초점을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드린 강의를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돌려 들으시고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뭐 과학이 발전하고 뭐 우주로 가고 뭐 그런 외적인 진보가 있었지만 정작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계보를 추적해 보니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렸다. 신이 없는 인간, 신을 죽이고 나니까 인간의 주체도 죽어버려갖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비참한 거죠. 우리 자신도 결국은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 없이 보면 교회라고 하는 구조, 가정이라는 구조, 뭐 지방에 아니면 뭐 테니스를 치면 탁구를 치면 거기 취미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구조를 그냥 문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이가 뭐가다 그렇게 죽어버리는 게 인생이다. 거기 와서는 집에서도 정상이 되기 위해서 아빠 비정상 아니야? 그걸 소리 안 들으려고 뭐 목욕도 자주 하고 책상도 정리하고 교회에서도 이제 비정상 소리 들지 않으려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뭐 또 일찍 출근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보면 비정상이라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전부냐 이거죠. 정상인 소리 하나 들으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바라본 시각이라는 게 겨우 그거밖에 없고 우리도 그 구조에서 길을 쓰고 정상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죽을 때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푸코 철학을 공부하면서 한편은 푸코의 주장을 좀 이해를 하고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인간론을 제시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식 고고학적인 입장과 지식을 이제 어떤 계보학적인 그런 과거를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거 알면 설교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설교가 그런 건데. 아까도 뭐, 아브라함을 처음 전도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보학적으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제자들도 뭐, 교회로 가라. 그러면 교회에서 널 치료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더 얘기를 하자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보학적으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배우도 얘기를 하는 거죠. 배우가 이제 그건 고고학적인데 우리가 바벨탑이 왜 그렇게 세워졌는지 하는 것도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배우가 시날 평지가 뭐 메소포타미아 이제 문명이 시작된 그쪽인데 우리 유브라데스는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세족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이게 이제 고고학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 뭐가 어떻게 됐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어, 니무롯이 이렇게 주체가 된 바벨 문화가 문명이 시작됐고 그것이 나중에는 뭐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고 이제 그것이 아수르가 되고 바벨론 되고 페르시아가 됐다. 이제 이건 말하자면 계보학적인 거고 그렇게 된 이유는 거기에 이제 그 배후가 그 강유역이기 때문에 됐다.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됐다는 거고 메시지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나중에 그 계시록까지 가면 이것이 사탄이 몸통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됐다. 이런 것까지 쭉 얘기하는 거 알고 보면 계보학과 지식 고고학적인 내용들을 그 철학적인 방법론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은혜가 된다는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미셸 포코가 얘기한 그 계보학은 이제 유명해진 게 이제 계보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니체가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지식 고고학이라는 건 이제 푸코가 유명하게 만든 겁니다. 알고 보면 철학자들이 대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계보를 추적해서 이제 철학사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면서 공감도 얻게 되고 이제 보다 더 폭넓은 이해를 가져온다. 이걸 잘 배워서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그렇게 쓰시고 또 설교도 자꾸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좋은 설교를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교과학적인 추적과 지식고고학적인 발굴을 했고 이 세상을 그런 차원에서 보게 만들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분의 철학의 기여고 우리는 그걸 넘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공허한 인간들에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제시할 건가 하는까지 나가야만 이 철학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서론적이라고 보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뭐 그동안 많이 했던 얘기 중 하나니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